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종양 전문간호사 이상홍이고요. 방금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제가 1회부터 지금 이번에 9회 기스트 한우 모임인데 계속 참여를 했었고요. 저걸 보니까 감회가 좀 많이 새롭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슈텐이나 글리백을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관찰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 가장 중요한 약인 슈텐이나 글리백에 대한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보시면요. 글리백으로 인한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슈텐으로 인한 부작용 관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상생활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작용 관리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 예를 들어 우리가 글리백을 드시거나 슈텐을 복용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글리백을 드시는데 붓는다, 몸에 발진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신체적 증상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얼굴이 붉게 빨갛게 되고 얼굴이 붓고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수 있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본인 자신의 삶의 질이 저하가 되죠. 저하가 되면서 내가 이 치료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약을 중단해야 될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거고 결국 약물을 중단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치료를 중단하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부작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글리백의 부작용에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심이나 구토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발진, 설사, 부종, 근육통이나 근육경련, 골수 기능 저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글리백은 한 알에 100mg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질환에 따라 보통 4알씩 복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약을 복용하고 나서 한 메스껍고 토하고 이런 느낌이 복용하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가 있고 만약에 공복에다 빈속에다가 글리백을 복용할 경우에는 보다 이게 더 메스꺼움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탈온수의 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 메스껍고 토하는 게 좀 완화가 되는데 한 8온수의 물은 약 23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교육할 때도 반드시 충분히 물을 드시고 식사 후 바로 직후 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한 2-3스푼 남겨놓고 그때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메스꺼운 게 좀 많이 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 메스껍고 토할 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보시면 식사하실 때 좀 천천히 드시고 잘 씹어서 소화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이 니글거릴 때는 음식을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아니라 신선한 야채나 과일, 무가당 음료, 뭐 가벼운 차 등 이런 것들을 섭취할 수 있고 음식이 뜨거우면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식혀서 약간 시원하게 드시는 거 이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는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음악을 듣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가족들과 대화를 하든지 관심을 다른 쪽으로 쏟는 거죠. 그리고 글리백을 드셔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니글거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또 도움이 안 된다면은 교수님 진료 외래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려서 진토제, 구토 억제제 이런 것들을 복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메스껍고 이런 구토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수님과 상의한 다음에 글리백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모든 환자분들이 글리백을 아침에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침 식사 후에 복용을 하시는 경우 교수님과 상의 후 저녁 식사 후 복용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식도염이나 열공 탈장이 있었던 환자들은 최소한 잠자기 2시간 전에 글리백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글리백을 용량을 나누어서 복용하는 방법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글리백이 하나에 100ml고 400ml를 복용한다면 아침에 200ml, 저녁에 200ml 나눠서 400ml를 복용할 수 있는데
환자분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피부 발진을 호소하는데 피부 발진은 보통 치료 시작의 첫 주 동안에 발생하지만 치료받는 어느 때라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팔뚝이나 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반점이 일어나고 특히 여기 부분이 많이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 발진 시 아주 심한 경우가 있을 거고 그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가 있을 거고 한 중간 정도의 그냥 보통 견딜만 할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피부 발진이 약간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일단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에 처방받은 연고나 크림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그 가려운 부분에 바를 수 있고 많이 가려울 때는 가려움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가려움증에도 약간 가려운 증상과 같이 똑같게 적용을 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해도 증상이 더 심해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처방받은 크림이나 연고 약까지 먹었는데도 계속 가렵다.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교수님 진료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과 상의한 다음에 추가 약으로 뭐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만약에 도저히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고 피부 발진이 너무 심하다면은 교수님과 글리백을 어떻게 일시 중단을 할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건 진료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피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 강한 바람이나 직사광선, 알코올, 향수, 염색, 특히 그리고 몸에 꽉 맞는 옷이나 신발, 파스 등의 접착 제품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글리백 드시는 분들은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쉽게 멍이 들 수도 있어요. 혈소판 감소증이 없어도 쉽게 멍이 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골고루 균형 잡히게 식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 적당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선글라스나 모자 등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리백을 드시는 일부 환자들 중에서 피부가 좀 어두우신 분들이 피부가 밝아지는 이런 양상도 있는데 특히 이런 분들은 선크림을 반드시 바르시고 외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설사를 보시면 우리가 글리백을 드시면서 설사를 호소하는 부작용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닌데 보통 설사는 장 점막이 영향을 받으면 수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사가 생길 수 있는데 보통 그 상태는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설사가 난다. 하루에 3회, 4회 이상 많이 난다면은 일단은 뭐 지사제를 드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손실된 체액을 보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수분 섭취를 하실 때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게 아닌 상온의 온도, 미지근한 정도의 수분을 많이 섭취하셔서 손실된 체액을 보충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설사가 계속 지속되면 평소에 우유 제품을 못 드시는 게 아니라 설사가 날 때는 우유나 유제품, 지방이 많은 음식, 섬유질이 많은 음식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을 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복용하신 약 중에 변을 무르게 해서 나오게 하는 변 완화제가 있다면 중단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미음을 드시는 게 좋겠죠. 미음을 드시고 증상이 좀 개선이 되면 그 다음 죽을 드시고 죽을 드셔서 이제 완전히 증상이 회복이 되면 다시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심한 경우에 이런 지사제를 복용할 수 있는데 지사제는 이게 전문의학이기 때문에 뭐 가까운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도 있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처방을 받아서 이제 복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제를 드셔서 만약에 설사가 멈췄다면 또 약을 중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 글리백 드시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붓는 거죠. 이렇게 눈 주위가 이렇게 붓거나 아니면 팔, 다리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붓는데 이런 부종 때문에 많이들 불편해하십니다. 부종은 간혹에 이렇게 눈이나 팔, 다리에 국한하지 않고 전신 부종의 일환으로 복강이나 늑막 그리고 심낭에 물이 찰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환자분들이 영양 상태가 만약에 좋지 않게 되면 그 피 속에 있는 혈중 알부민 등 단백질의 농도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
글리백으로 인한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부종이 내가 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내가 7시에 일어난다. 7시에 일어나면 잠옷 입은 그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오신 다음에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몸무게를 매일 같은 시간에 그렇게 재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뭐 밥 안 먹고 재고 내일은 아침 식사하고 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측정해서 내가 체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중이 한꺼번에 많이 는다면은 병원에 문의를 하시고 전화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에서 염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되는데 심심하게 싱겁게 드시라는 건 얘기고, 만약에 다리가 굉장히 땡땡 부었다 이런 경우에는 주무실 때 다리 밑에다가 큰 쿠션 같은 거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다리를 심장보다 좀 높게 해서 주무시면 부기를 빠지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붓는 게 많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뇨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이 이뇨제도 전문의학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약을 복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단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병원에서 3주치 처방을 받았다. 그럼 내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잘 먹었어요, 약을. 그렇게 되면 결국 너무너무 탈수의 위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붓기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일단 이뇨제를 중지를 하셔야 됩니다. 중단을 했다가 다시 부종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에서 부어서 이뇨제를 받아 가시는 경우에 필요하면 약을 드시는 거죠. 그 시간 맞춰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기가 다 빠지고 몸이 괜찮다면은 복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몸이 붓는다면 그때 가서 다시 복용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리백 드시는 환자분들 중에, 일부 환자분들 중에 밤에 주무실 때 다리에 지가 내린다, 근육통이 있다 이런 거를 많이 좀 호소하시는데, 글리백 부작용으로 근육통이나 근육경련도 좀 많이 호소하시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지나친 운동이나 가로는 금물하라고 되어 있고요. 충분하게 이제 물을 많이 드시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많이 저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그 담당 교수님과 상의한 다음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제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근육통이 너무 심하다. 그렇다면 의료진과 상의 후에 그 비스트레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을 혈소판 수치가 괜찮다면 교수님과 상의해서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쓰면 가장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골수 기능 저하라는 건데요.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라고 이런 혈액 세포들을 만들어냅니다. 백혈구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나를 지켜주는 군대인데, 보통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수치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리백은 비교적 골수 기능 저하가 심한 약은 아닌데, 이런 경우 이제 일단 백혈구가 만약에 감소를 하게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가 되고, 적혈구가 감소가 되면 빈혈이나 피로감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이 감소가 되면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도 중요하지만 특히 열이 나면 무조건 응급실로 오셔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빈혈이 있다. 그렇다면 일단 출혈이 있는지 이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배변 색깔을 항상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 배변에서 색깔이 까맣게 짜장면 색깔로 나오거나 이럴 때는 어딘가에서 또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철분이나 비타민 B12 등 어떤 필수 영양소의 결핍이 없는지 이걸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영양소의 결핍이 없는 경우에 이런 영양소를 더 공급해도 이런 경우에 이제 빈혈의 개선이 없다면 대개는 글리백에 의해서 이제 혈구 생산이 억제되어 일어나는 것인데, 이때는 조혈 자극 인자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이런 걸 주사를 하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백혈구 수가 만약에 감소하면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
호중구 해서 절대 호중구 수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호중구 수치가 만약에 1000 이하로 떨어지면은 담당 교수님이 항암 치료 용량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일주일 미루거나 이런 식으로 좀 치료를 정하는데, 글리백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호중구 수가 1000개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독성 항암제의 경우보다 감염의 위험성은 낮아서 호중구가 만약에 1000 이하라고 해서 모든 환자한테 일률적으로 약을 감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수가 감소도 아주 심한 경우에도 이제 출혈의 위험이 올 수 있는데,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 혈소판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진 경우에 그 약 용량을 줄이거나 주사 맞는 일정을 좀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수가 5만 이상인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제 글리백의 용량을 감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와는 좀 틀리게 이거는 항상 교수님이 진료를 보시면서 환자분 상태를 보고 약 용량을 정해 주시면서 조심히 관찰을 하십니다. 그럼 백혈구가 이렇게 감소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손을 잘 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도 그렇고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분들도 그렇고 손을 철저히 씻고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치질을 잘 하시고 가글링 같은 걸 좀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어 뭐 극장이나 이런 자리도 좀 사실 사람이 많은 장소죠. 그런 데는 좀 가급적 피하시고, 뭐 최근 소아마비나 홍역 예방 접종을 하거나 감기, 수두 등 전염성 질병을 가진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에서는 만약에 내가 백혈구 수치가 병원에서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 그럴 때는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생고기, 생선회 등 날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날거에서 그런 음식을 섭취해서 균이 감염될까봐 피하시는 게 좋고, 열을 쟀는데 으실으실 춥고 오한이 들어서 열을 쟀는데 열이 만약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이 되고 내가 수술한 자리가 빨갛게 되면서 여기 목 쪽에 중심정맥관이라고 주사 바늘 꽂아놓은 주위가 빨갛게 되거나 만약에 소변을 보는데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열제 먹고 한숨 자야지 이게 아니라 열이 왜 나는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이나 방문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수텐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글리백 부작용 중에 오신구토, 골수 기능 저하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슈텐의 주요 부작용 중 구내염과 피부 및 모발의 변화, 수족 증후군,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슈텐의 권장 용량 믹스는 50mg 1일 1회 4주 먹고 2주 쉬는 주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7.5mg을 1일 1회 지속 복용하는 거죠. 이게 50mg고 25mg, 12.5mg인데 약을 37.5mg를 드실 수도 있고 50mg 하나만 계속 쭉 드시면서 4주 먹고 2주 쉴 수도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아까 강용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37.5mg을 4주 드시고 2주 쉴 수도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2주 드시고 1주 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환자가 부작용의 정도나 시기에 따라서 하루 용량을 감량하거나 중간에 휴식기를 더 자주 두는 등의 변화로 내양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약을 슈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보다는 치료 효과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이것도 면밀히 관찰을 하시고 처방을 해주십니다. 슈텐 복용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또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이 구내염인데, 이거는 이 사진은 슈텐을 복용하고 구내염이 생긴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보시기에도 따갑게 생겼죠. 이런 경우에 이제 신 음식이나 많이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화끈화끈하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말할 때 삼키는 데 있어서 어렵거나 이게 점막의 궤양이나 이게 더 심해지면 맛을 못 느끼죠. 그래서 미각의 상실을 느끼는 건데, 이런 구내염이 슈텐을 드시는 환자분들한테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이런 구내염이 생겼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칫솔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칫솔로 더 자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입안이 아프니까 식사를 잘 못하시니까 뭐 영양캔 음료, 예를 들어 뭐 루케어나 엔슈어, 이게 엔슈어고 이게 메디웰이라는 건데 이런 영양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이 화끈화끈하니까 너무 뜨겁거나 맵거나 신 음식은 피하시고 만약에 입술이 막 갈라지고 이럴 때는 보습제 같은 거 이런 거 바르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구강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도 가글링을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런 가글이 아니라 생리식염수 1리터를 이제 약국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식용소다 이걸 한 티스푼 정도 타서 중조 생리식염수 가글을 만들어서 하시라고 제가 많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가글링은 이제 양치질하고 물로 헹군 다음에 이 물을 따라서 입안에다 머금고 30초 이상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고 그걸 한번 3-4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3-4회 정도 하실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뭐 1-2시간 간격으로 낮 시간에는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하러 귀찮게 이런 가글을 만들어서 하나 차라리 사서 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가글링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고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구강 건조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가글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생리식염수로 만든 중조 가글이 조금 도움이 돼서 이걸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슈텐 복용하는 중에 얼굴이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머리카락이 약간 탈색이 되고 회색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지금 이분이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약간 탈색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증상은 치료가 완전히 끝나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필요 없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슈텐을 드시면서 이제 손하고 발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가 수족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바닥하고 발바닥에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손바닥과 발바닥이 붓고 붉게 변하고 피부가 벗겨지고 심하면 화끈화끈하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특히 발에 압력을 받는 부분에 가각화증은 피부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쪽으로 각질 같은 게 두껍게 생기고 보통은 슈텐 복용하고 2 내주 4주 후 이때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걸음을 잘 못 걸을 정도로 굉장히 아프신 거죠. 그리고 여기 각질이 두꺼워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족증후군을 저희가 이제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앞에 강의에서도 보면 1도 부작용, 2도 부작용, 3도 부작용이 있는데 보통 이제 1도 부작용은 그냥 피부가 약간 빨갛게 변하면서 약간 부어오르는 정도. 2도 부작용은 그게 더 심해지면서 통증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도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빨갛게 되고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고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3도 부작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3도 부작용 정도 되면은 약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슈텐을 복용하시는 분 중에 이제 수족증후군이 요 정도면 한 1단계 정도의 부작용이죠. 1도 부작용인데 약을 끊고 휴약기를 지내서 오셨더니만 이렇게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그럼 이런 수족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이게 왜 생기는 거에 대한 원인은 아직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하고 여러 가지 가설들은 있습니다. 근데 환자들을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손발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습크림을 사용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 제가 보습크림을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안 바르세요. 그래서 보습제를 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지만 피부가 두꺼워지고 이런 거 이렇게 각화증이 심해지는 이런 것들을 낮추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핸드크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르시는 게 좋고 특히 뭐 시중에서 파는 아비노나 유트로지나 이런 손하고 발에 바르는 그런 전용 크림을 꾸준히 바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골수 기능 저하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올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손을 열심히 잘 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서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손이 또 터지겠죠. 터지게 되면은 또 수족 증후군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 크림을 미리 예방적으로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바르고 했는데도 그게 너무 심해지면서 너무 아프다 이럴 때는 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을 때 장시간 무릎 꿇기나 오랫동안 걷는 거, 뭐 가격한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 압력을 주는 그런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 내가 발바닥이 터져가지고 물집이 잡혔다 이럴 경우에는 뭐 그 부분에 부드러운 패드를 싸서 보호할 수 있고, 신발 같은 것도 꽉 끼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되고 슬리퍼나 수면 양말 이런 걸 신고 오랫동안 서 있지 않고 손발에 압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계속 호전되지 않고 점점점 나빠진다면은 문의를 하신 후에 슈텐을 중단할지 감량할지 병원과 연락을 해서 심한 경우에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족 증후군은 약을 끊으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 분명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약을 끊으면 분명히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으로 핸드크림 잘 바르시고 여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약이 끊어지면 완전히 회복된다. 특별한 합병증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텐을 사용하는 환자분들 중에 일부 환자분들 중에 이제 고혈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시작 전에 혈압을 꼭 체크하시면 좋고, 이 슈텐이 들어간 후 최소한 첫 2주기 동안은 매주기마다 한 번, 그리고 고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뭐 가끔 뒷골이 당긴다,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혈압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요즘은 가정용 혈압기가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매일 모니터링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정말 동네 병원에 가서 쟀는데 혈압이 많이 높다면 병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항고혈압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 문의하신 다음에 빨리 진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일상생활과 마음가짐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한테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 갖기가 정말 중요한 걸 생각이 되고요. 일상생활과 마음가짐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잘 드셔야 된다는 거. 아까 한우회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5대 영양소 우리가 먹는 거 그냥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특정 음식, 특정 건강식품에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골고루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능하다면 일상생활을 제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이 있다, 그럼 그게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걸 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과 친구와의 대화, 종교 활동, 본인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럼 우리가 되게 뭐 환자분들 말씀 중에 스트레스가 암의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흔히 스트레스 대처하는 4가지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현실을 직면할 때 내가 어떤 일에 대해 더 좋은 방향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 자세 가지기 중요하거든요. 아까 한우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내 병에 대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문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유머나 웃음 요법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뭐 코미디 프로나 영화,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시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힘들 때 그거를 참지 말고 주변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위암 환자분인데 이분이 암으로 인해서 이제 얻은 건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평생 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 겪은 가난이 싫었기에 돈과 성공 이 2가지가 제 인생의 목적이었으나,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암이 찾아왔고 암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주위에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사시사철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토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배우시죠. 배우신데 이제 유방암 3기인데 이 3기를 극복한 배우 이주실 씨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은 나에게 은총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건강할 때는 무대 위에서 주인공만 했고 언제나 제가 최고였죠. 병들고 나서야 시야가 열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는 제가 너무 예뻐요. 꿈꾸는 것 같아요. 길가의 풀 한 폭이 따뜻한 햇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삶에 대한 숙고가 생기고 그 긴 시간을 지나온 나, 이젠 제 자신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어떤 자신의 내면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힘들 때 도움받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대인관계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을 통해서 다 잃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긍정적인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내적 성장을 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치료 자체가 몇 개월이 아니라 그게 아주 1년이 될지 더 될지 굉장히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